네, 오늘코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이 주말에 쉬는 사이 전해진 소식들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중간선거 결과가 예상을 뒤엎고 또 결론이 이제 거의 나왔기 때문에 이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최종 성적표 상원이 나왔는데 민주당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막판 우편 투표 개표에서 이 역전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물론 예정대로 조지아주는 다음 달에 결선 투표를 진행하겠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의 수성으로 끝났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이제 상원에서 50석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주가 공화당의 품에 안긴다더라도 결국 50대 50 동수면 캐스팅 보트는 부통령이 쥐게 되겠죠. 민주당이 결국에 50석 플러스 한 석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승리입니다. 지금 이건 12일 집계 기준으로 하원이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지금 예상 외에 민주당의 선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초박빙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정도면 예상했던 것보다 민주당이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달라질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할까요? 수혜업종 10월 26일에 이제 체크해드린 내용인데 민주당의 수혜업종이 앞으로 더 부각을 받을 것인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화당의 수혜업종에 최근 신고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대표적으로 전통에너지와 제약사가 거기에 해당됐는데 자금이 여기에서 친환경 배터리 쪽으로 이동하는지 여부는 계속 좀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이 전거래일에는 친환경, 배터리, 전통에너지 이들 섹터가 강했고 방산, 제약, 소비재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 중간선거 외에 다른 개별 이슈들이 조금 더 크게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전통에너지의 강세가 이어졌던 이유는 이제 중국의 이슈고 잠시 후에 따로 볼 거고요. 방산이 약했던 이유는 사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과 관련해서 뭐 이슈가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부분은 제약사가 이 히트맵상 가장 크게 떨어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약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었는데 그동안 신고가를 썼었던 종목 위주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졌다라는 점은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방산 섹터가 크게 밀렸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죠. 큰 뭐 다른 이슈는 없었는데 신고가를 갔었던 로키드 마틴 5% 급락 이런 방산 섹터의 뒷걸음질이 크게 나왔다는 점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 내부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3대 지수 전거래일에 동반 강세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이 조금 바뀐 것이 그동안 10월부터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건 다우지수였죠. 다우지수의 상승률이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을 압도적으로 누르는 형국이 나타났는데 전거래일에 그게 이제 판이 뒤바뀌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무려 2% 가까이 급등을 할 동안 다우지수는 0.1% 소폭의 상승에 그치는 모습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떤 게 가장 지수에 큰 영향을 미쳤을까? 나스닥 지수의 상승에 기여한 것은 중간선거보다는 CPI, 이 물가의 둔화 기대가 지속됐다라는 부분이 더 큽니다. 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좀 잡힌다고 그러면 금리를 천천히 올려도 되겠지라는 이런 호재 인식이었죠. 그러니까 금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것이 빅테크의 기술주였기 때문에 숨통이 이쪽에 가장 크게 트이면서 나스닥 지수의 탄력도가 두드러졌습니다. 시티그룹에선 이런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2008년 이후의 증시는 미국의 CPI 정점 이후에 하루 이틀의 랠리가 아니라 60일간의 랠리가 이어졌다라고 하면서 시티그룹이 그동안 포지션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S&P 500 포지션을 종료하겠다고 같이 선언을 했습니다. 시장이 하단보다는 상방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여기에 또 개별 이슈가 있는데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중국 방역 당국에서는 우리 제로 코로나 계속할 거다. 방역을 강력하게 이어갈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외신에서는 안 그럴걸? 풀걸?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형국이죠. 실제로 이 중국 내부 인사의 발언들이 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광범위한 통제에 그쳤다면 이제는 표적화 방역으로 그 범위를 약간 느슨하게 한다는 이런 뉘앙스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해외 입국자와 감염자 격리 시일이 조금씩
단축되고 있는 현재 국면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반영이 됐었던 건 국제유가의 상승입니다. 중국인들이 이제 돌아다닐 거야, 소비가 살아날 거야, 그러면 기름도 더 많이 쓰겠지,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앞서 보신 에너지 섹터의 강세가 이어졌고요. 플러스 광산과 철강, 대표적인 중국 경기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비 관련 기업들은 리조트와 호텔이 되겠죠. 동반해서 강한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계속 좀 체크해 보셔야 할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인데 지난주부터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는 FTX 사태, 결국 파산 신청이 나왔습니다. 시장도 장 초반에 흔들거림이 있었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 FTX 파산에 대한 영향권에서 이 흔들거림이 있었다라는 점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리먼 사태급인가, 앨런 사태급인가, 전방위적으로 악재가 확산될 것인가, 이러다 말 것인가, 이 의견도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증시까지 전이가 되는지는 당분간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 시장에는 외국인들이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더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앞서 보신 CPI와 좀 별개의 움직임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1년 4개월 만에 약세장, 지난주에 코스피는 끊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자금은 그럼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함께 보실까요? 글로벌 증시 플로우들 가지고 왔습니다. 선진국 시장에서는 최근 데이터 보시면 다 이제 유출이 되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 자금들이 신흥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것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땐 어디에 유입이 되는가? 한국 증시의 러브콜이 압도적입니다. 이 주간 단위로 블룸버그는 수요일까지 일주일간 데이터를 한 주간 이제 고시를 하는데 계속 이제 3주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의 러브콜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전주에 인도 쪽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는 듯 했었는데 다시 지난주 들어서 한국 비중이 더욱더 높아지고 인도가 그보다 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중국만 빼고 이머징 마켓은 지금 다 순유입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만도 지난주에 외국인이 이제 사기 시작했다라는 것, 반도체를 사는 걸까요? 한국 시장을 사는 걸까요? CPI보다는 이제 환율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10월 4일 당잠사 화면 내용들 그대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한 줄만 좀 추가를 했는데요. 최근 뚜렷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포인트, 전 세계가 환율 방어에 대동단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 약세 방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언급을 했었죠. 이제 10월 4일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리고 나서 10월 한 달간 얼만큼 돈을 투입했는가 따져봤더니 61조 원 규모 대량으로 투입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엔화의 차트인데요. 엔화의 이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이 이후에 반등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인덱스 딱 그 시점과 맞춰서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화의 상대적인 강세, 달러의 상대적인 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이제 그때 같이 말씀드린 것도 중국의 국영은행 자체도 달러를 매도하고 위엔화를 매수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도 영국도 마찬가지의 같은 궤의 대응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은 왜 일본이나 중국을 사는 것보다 한국을 더 샀을까요? 추측되는 건 중국의 정책 리스크의 부분도 있고 사실 일본보다 산업적인 안정성이나 환에 대한 플레이가 가능한 쪽은 한국 시장이 더 유연하기 때문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일본 보시면 엔화 약세 방어를 하면서 일본이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데요.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과정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또 튀고 그러면 미국의 기업 입장에선 자금 조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하는 이런 포지션 구축이 숏을 천산하고 한국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점을 염두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시장을 볼 때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각국에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지가 중요하겠구나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변수는 중국의 부동산 부양 대책인데 이것도 계속 외신 쪽에서
추측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도인데 오늘 옐런 장관과 중국의 이 인민은행장이 만나게 됩니다. 한 몇 시간 후에 만나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옐런 장관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코로나19에 대한 정책과 부동산 정책 명확히 해야 한다. 옐런 장관이 이런 언급을 하는 게 맞는가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 사전에 그와 어떤 커넥션이 연결이 있었을까라는 추측되는 부분은 계속 외신을 통해서 코로나19 방역 대책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요즘 강했었죠.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의 이 추측 기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을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부동산 시장 구제하는데 조치를 앞으로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명확한 내용들, 종합 패키지가 여기 담겨 있을 것이라는 세부 내용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위험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대형 호재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확인은 필요해 보이죠. 아직 중국 정부가 이거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정 체크해 드립니다. 오늘 오후 한 5시 30분 정도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경제나 대만, 북핵 이슈 등을 다루겠죠. 아젠다는 뻔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될지에 따라서 우리 시장 위아래로 또 춤을 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시장이 지난주부터 CPI에 환호하면서 이렇게 2002년 월드컵 상황, 우리의 그 심정처럼 흥분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흥분도 공포도 양극단 모두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물론 이제 시장 뭐 안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함은 아닙니다만 양쪽 모두 경계를 하면서 팩트를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패트릭 하커 연은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플레이션은 로켓처럼 상승한 후에 깃털처럼 내려온다. 로켓처럼 상승했던 그 패턴처럼 같이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천천히 내려올 가능성을 좀 시사한 발언이죠.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 긴축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고 있죠. 긴축의 속도 조절 가능성은 나오고 있지만 금리 인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정말로 빠르게 떨어지는가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해 보이고요. 이 와중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일 이후에 최고 물가치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또 영국의 신임 재무장관은 증세로 물가를 잡을 것이다. 물가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FTX 사태도 이것도 계속 보셔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우리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한 몇 주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우리나라 이제 개별 이슈긴 한데 금투세가 연말 변수입니다. 최대의 변수인데 아직까지 이제 도입 시점이 미정 상황이죠. 이게 확정이 된다면 매번 반복됐던 12월에 세금 회피 물량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